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로정벌 이후 조조가 중달말 안 들었다가 후일 유비에게 당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 일 말고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달이 이런 권위도 했는데요. 형제자사, 호수, 부방은 거칠고 교만, 사치스러워 둘 다 변경해 두어서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조조가 또 안 들어요. 영 아직도 중달이 미덥지가 않았던 건데 근데 조조한테 또 인생 말년 무시무시한 도전이 하나 생기죠. 그 이름은 바로 관우. 위남방을 뜬금없이 진동시킨 관우의 북벌. 이 북벌이 터지니까 중달이 지적한 호수, 부방은 홀라당 관우한테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는 조조가 중달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중달 말 안 들었다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줄줄이 보게 되니까요. 진서산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촉장 관우가 번에서 조인을 포위하고 우금 등 7군이 모두 패몰하자 호수 부방은 과연 관우에게 항복하니 조인이 포위당한 일이 더욱 위급해졌다. 당시 한나라 황제가 허창에 도읍하고 있었는데 위무제는 적이 가깝다 하여 하북으로 천도하고자 했다. 조인이 뚫린다는 거는 위나라 형주반명 남쪽이 거의 다 뚫린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죠. 난데없이 용서듬친 이 관우의 괴력에 조조는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요. 믿었던 조인마저도 위기에 빠지니까 조조는 관우를 피해 더 북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죠. 도읍을 옮기자. 근데 여기서 중달은 결사적으로 간언합니다. 우금 등이 수몰당한 것은 나아가 싸우거나 물러나서 지키다 실책한 것이 아니며 국가대계엔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천도한다면 적에게 약함을 보이는 것이며 인간의 백성들을 크게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손권 유비가 겉으론 친하나 안으론 소원하니 관우가 뜻을 이루는 것을 손권이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손권이 할 바를 깨우쳐주어 그로하여금 관우의 배후를 협공하거나 견제하게 하면 번의 포위는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결정적인 전략권이란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권전이나 다른 기록들은 좀 다른데 나중에 관우국벌은 한번 독립된 테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달 말 안 들었다가 한중 형주에서 큰 피를 본 조조는 이제사 중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결국 조조의 버티기와 손권 여몽의 뒤통수치기로 천하를 진동시킬 뻔했던 관우국벌은 좌절되고 그는 비참한 추요를 맞죠. 만일 조조가 관우에 쫄아서 수도를 북으로 도망쳤다면 손권이 과감하게 관우 뒤를 찌르지 못하고 좀 더 추위를 지켜보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위쪽에서 조위가 버텨주면서 복작복작해주니까 뒤를 찌르기가 수월한 거지. 조위가 위로 확 도망가 버리면 관우 뒤를 찌르기가 훨씬 부담스럽죠. 여기에 묶이는 부담이 적으니까. 나중에 중달이 조위를 들어먹지만 사실 중달 덕분에 위가 위기를 넘긴 적도 상당히 많았죠. 인생 말년 뜬금없이 찾아온 위기를 중달 덕에 넘긴 조조는 그러나 관우에 몰랐고 얼마 안 가 그 역시도 죽고 맙니다. 조조가 처음에 중달을 상당히 안 이꼽게 생각했다는 건 그만큼 밑바닥부터 별의별 인생사 다 겪은 조조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겠죠. 당하기 전에 미리 예단해서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 아버지 조조는 그걸 관통하는 시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왕자님으로 커온 조비, 조이에는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에선 밝게 웃다가 어느 날 극단적으로 안면 싹 바꾸고 뒤통수 치는 인간을 겪어본 조조와 상대적으로 덜 겪어본 그 아들들. 우린 조조를 배신자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조조 본인도 배신을 엄청 당했죠. 예를 들면 진궁, 장막 이런 사람들. 사실 소설 연희 이미지랑은 다르게 진짜 조조를 배신한 사람은 오히려 진궁이었죠. 장막도 그렇죠. 장막은 뭐 조조가 가족들한테 혹시 내가 뭔 일 생기면 장막에게 가서 의지하시오 이럴 정도로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 제대로 때렸죠. 조조도 순옥뿐만 아니라 말년에 가면 상당히 숙청을 많이 했죠. 어떤 인간은 데리고 가고 어떤 인간은 숙청하고 이 공식을 파란많은 삶을 통해 도출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날카로운 조조에게 살아남은 중달의 생존술 역시도 어지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영웅 조조가 숨진 후 드디어 중달은 그 날개를 서서히 펴게 되는데요. 숨지고 나서 바로 정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진서선책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조조가 나경에서 세상을 뜨자 조야가 놀라고 두려워했는데 사마이가 장례를 치르는 일을 다스리자 안팎이 숙연해졌다. 이리하여 임금의 관을 받들고 업으로 돌아왔다. 조야가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건 호족 관료들이 동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달은 조조의 장례를 주관함으로써 호족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다독여 조비 정권의 안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조조 사후에도 중달은 조씨 가문 쪽 라인을 계속 타자, 이 라인으로 일단 내 출세기를 트자,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조비는 중달에게 아버지 조조 때 청류들을 다독이는 역할을 했던 순옥 같은 롤을 기대했었을 겁니다. 일단 이런 장례 같은 부분은 조비의 그런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는 모습이긴 한데 허나 중달의 한 수는 급한 게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 하나씩 놓이고 있었습니다. 조비는 즉위 후 자신의 등극에 힘을 써준 이들을 일제히 승진시킵니다. 사마이는 물론 가우를 태위로 올리는 등 공헌자, 논공 행상을 하죠. 이 가우가 태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일화가 있죠.
추 중달의 손자 사마 염이 신하 순욱에게, 조조 때 그 순욱이 아니죠. 다른 사람인데, 사도 자리가 비었는데 누구를 시키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삼공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에 위 문제 조비가 가후를 삼공으로 삼자 선권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가후 태위 임명은 이웃나라 리더에게 상당히 비웃음을 받은 그런 좀 다소 편파적인 농공 행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가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삼국지 숨은 최고의 모사다. 이런 평가에서부터 선권이 가후 태위 임명을 조롱한 것에서 보듯 아니 뭐 그런 사람을 퇴위시켜 이랬다는 거니까 당대의 평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다. 오히려 과대평가된 게 가후다. 좋게 말하면 처세술, 조금 폄하해서 말하면 몸살이기의 달인, 이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뿐이다. 이런 반론도 존재하죠. 가후랑 같이 넘어왔던 장수의 경우는 조비한테 나중에 핍박을 당해서 상당히 말로가 안 좋았던 데 반해 가후는 조비 시절에 태위까지 출세를 하니 처세는 대단하나 살아남아 출세한 그거 말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건 또 뭐냐. 특히 가후가 다른 유력 호족 가문하고 사돈도 맺지 않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 철저히 절제하는 생활을 해서 보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들도 말을 많이 하지만 근데 이것도 반대로 가후가 일부러 사돈 안 맺었다기보단 유력 가문들이 가후 자식들하고 결혼을 안 해준 거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청류들의 철천지 원소가 동탁인데 가후는 그 동탁 캠프 출신이니까요. 가후에 살아남은 처세술 대단한 건 알겠지만 그가 그렇다고 순욱, 공명, 중달처럼 역사의 방향성을 획 바꾼 169 모사는 아니지 않는가. 순욱과 공명 각각 조조랑 유비를 키워낸 책사기의 거물 아닙니까? 그들과 같은 급으로 가후를 놓을 수 없다. 이런 견해도 있는 거죠. 뭐 꼭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물론 조조의 아들을 죽여놓고 나중에 그 조씨 가문에서 삼공까지 오른 이 놀라운 처세술은 진정한 역사 레전드급이다. 이렇게는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정사의 저자 진수 같은 경우도 조조 책사 중에 순욱, 순유, 가후 이 세 사람을 한데 묶어서 기술을 냈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쓰리탑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 최고 청리로서 탕류 조조에게 헌신하여 그의 성공으로 매진한 그럼에도 나중에 숙청당한 순욱. 청류들이 제일 싫어한 동탁, 이각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다가 나중엔 급기야 조조의 아들을 죽이는 계략도 썼지만 결국 그 조씨 가문에서 태위까지 출세해낸 가후. 순욱과 가후는 정말 극과 극을 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년기 순욱을 그렇게 존경했던 중달은 태위에 오른 가후를 보면서 인생 제2 새로운 롤모델을 또 찾았을 수도 있겠죠. 참고로 조조의 단짝 하우돈 역시도 조조가 떠난 그의 세상을 뜹니다. 이제 삼국지의 한 세대가 저문 거죠. 이젠 아들들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영웅이 저물어도 역사는 계속 간다. 조조 사후 역사는 다시 한번 큰 획을 그을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한나라의 멸망이죠. 조조가 220년 2월에 죽었는데 조비가 220년 10월에 한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 과정을 좀 보죠. 조조가 죽고 조비는 일단 아버지 직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승상 겸 위왕. 그리고는 굉장히 묘한 일을 하나 하는데요. 정사조비 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비가 환관 중에서 벼슬을 하는 자는 각 부서에 0 이상을 오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 명령을 황금으로 된 간책에 기록하게 하여 보존케 하였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자신의 아버지 조조의 할아버지가 환관 중의 환관 레전드 환관 조등이었는데 그 자손인 조비가 환관들의 팔다리를 완전 묶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황제의 문환이 등극하려면 청류 호족들의 지지가 필요했겠죠. 그를 위한 카드로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자승자박인 면이 있지요. 과거 제도가 없던 시기 신하는 황제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들끼리 추천해서 뭉친 카르텔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황제가 철저히 믿을 수 있는 환관들하고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황제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 이 환관을 조비가 제도적으로 찍어 눌러버렸단 말입니다. 조씨 정권의 아문이 서서히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단기적 시선에서 볼 땐 그렇게 해서 호족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더 나았다고 판단이 되었겠죠. 근데 정말 단기적인 생각이었죠. 심지어는 이런 짓도예요. 선언을 하나 하는데 조비가 외척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혼란의 근본이 된다. 지금부터 모든 신하들은 태후에게 이를 상주하지 마라. 황후의 일족은 정치를 보좌하는 임무를 할 수 없고 또 이유 없이 영토를 갖지 못하며 자귀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이 조칙을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천하가 그를 주살할 것이다. 이 그림에 이 환관뿐만 아니라 외척까지 잘라내버린 거죠. 이 선원들이 아버지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에 즉위할 때까지 그 8개월 기간 동안 행해진 겁니다. 조조는 무덤에서 아이고 이 바보 자식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조조라고 딱히 환관 외척을 중용했던 건 아니지만 조조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자기 자신이 황제가 아니라 그 밑에 군벌이니까 황제 좋은 일 해줄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조비는 자기가 황제가 될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황제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황제의 양 날개를 잘라버리는 건 득이 되는 일이겠지만, 근데 그렇게 황제라는 자리에 날개를 잘라버리고 난 후에 자기가 황제가 돼버리면 도전자 입장에서 자기가 취했던 그 정책들이 그대로 독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호족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 호족들이 제일 싫어했던 황제의 두 7위 세력을 억눌러 버리고 나서 결국 조비는 호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조 본인은 형제들하고 후계 경쟁이 치열했던 여파로 조식든 형제들을 상당히 천대하고 세력을 억눌렀죠. 아무래도 원씨 가문이 형제들끼리 갈갈이 찢겨 싸우다 무너진 걸 봤던 여파도 있었긴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황제의 울타리가 되어줄 이 세 세력을 조비는 모두 스스로의 손으로 잘라낸 후에 자기가 황제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아이러니의 향연이죠. 자기가 황제 부하로 있을 때는 최대한 황제의 힘이 될 도구를 없애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저기. 근데 실컷 그런 식으로 제도 정비를 하면서 황제 괴롭히다가 나중에 자기가 황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본인 가문이 황제의 힘을 빼기 위해 했던 그 행태들이 그대로 역방향 화살이 되어 되돌아온단 말이죠. 이걸 조씨 가문도 겪고 나중엔 사마씨 가문도 또 겪어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마의 개인뿐만 아니라 사마사, 사마소, 그리고 사마씨 가문 전체의 최후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건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관과 외척 배제는 분명히 청류 호족들의 뒤 뻔뿌질이 있었을 겁니다. 사마이도 당시 이미 조비의 블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조씨 황실의 주축도를 싹 빼놓는 작업에 깊게 참여했을 수 있죠. 다만 그렇다고 조비가 바보는 아니니까 나중에 황제 되고 나서는 조금 황제권 강화를 위한 자기 딴에는 중앙집권 강화한다고 기존 관리 임용 방식을 개선한 게 구품 관임법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엄청난 독이 되죠. 되려 나중에 사마씨 가문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고 맙니다. 구품 관임법, 구품 중정제였습니다. 역사시험에 이 시대 단골 등장 메뉴죠. 관리법 문제던데요. 이 전에 있던 건 향거리 선제죠. 향거리 선제는 뭐냐? 간단히 말해 왼쪽 방식, 이게 향거리 선제입니다. 한나라 한문제 시절에 시작된 건데 각 지방에서 지방의 인재를 추천해서 중앙으로 올려라, 걔를 관직에 앉혀줄게, 이런 제도죠. 즉 지방의 유력 호족들에게 중앙관리 추천권을 나눠준 건데, 이렇게 되면 지방 호족들은 자기 친인척, 친한 사람 등을 추천해 중앙으로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 관료 자리까지 차지해 버린 지방 호족들이 소위 청류가 된 거죠. 지방 호족이 중앙 권력까지 차지하니까 호족 입장에선 너무 좋죠. 반면에 한나라 황제 입장에선 지방 호족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게 그들에게 약간 사탕을 던져주고 대신 자기는 황제로서 그들의 힘과 떠받침을 받고 이런 상부상조 제도였던 건데, 원래는 특히 후한을 다시 일으켜 세운 광문제 본인이 지방 호족들의 지원을 통해 왕망을 물리쳤기 때문에 후한은 사실상 호족들의 나라였죠. 다만 거기에 대해 반발 카운터로 등장한 게 황제와 환관의 크로스였다는 건 말씀드린 바이고, 근데 이게 말이 좋아 청류지 지들끼리 추천해주니 이게 훌륭한 사람이 관료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와요. 수제로 천거된 자가 글을 모르고 효로 천거된 이가 부모와 갈라지고 욕심을 부리며 용감한 장수라고 천거된 사람은 닭처럼 겁이 많았다. 이 추천제의 막장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빼어난 능력이 있던 조조가 볼 때 이 추천제로 만들어진 청류라는 그 가문들의 그 자화자찬 카르텔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능력 본위로 조조가 가려고 해도 근데 이들 커뮤니티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게 바로 품행이 안 좋다, 효심이 부족하다, 행실 나쁘다, 이런 걸로 깎아내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깎아내림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곽가죠. 왜 선비들이 곽가를 깎아내렸고 그런 곽가를 왜 조조가 제일 좋아했고 그 구도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향거리 선제가 막장이다 이래가지고 조조가 들고 나온 것이 그 유명한 구현령, 불인불효, 유죄시거, 불인불효한 자라도 능력 있으면 내가 뽑아 쓰겠다. 그리고 또 조조가 든 게 한나라 개국공신 진평의 사례예요. 이 진평이 형수하고 놀아났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소문인데 또 뇌물수수 범죄 의혹도 있었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한고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평은 허우대는 멀쩡하나 속은 비어있는 자이옵니다. 신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진평은 형수와 사통하였다 합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여러 장수들에게서 뒤로 황금을 받았는데 많이 준 자에게는 선처하고 적게 준 자를 홀대한다 합니다.
진평은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간신입니다. 제대로 살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진평을 천거한 위무지가 이렇게 변론을 하죠. 신이 진평을 추천한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었는데 지금 신에게 물으시는 건 그의 행실이시군요. 그러나 행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전투를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은 그저 능력 있는 자를 천거했을 뿐입니다. 형수 사통 문제, 황금 문제는 따로이 분리하여 재판하고 조사하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은 행실이고 능력은 능력이지. 그건 다른 사안이지. 별개다. 나는 네가 능력 좋은 애 추천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따지냐? 그리고 지금 사통 문제, 뇌물 문제는 소문 아니냐? 제대로 조사해봐라. 뭐 이런 얘기죠. 결국 한고조가 진평을 불러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괴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물으니 진평이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워낙 가난하고 맨몸으로 온 까닭에 장수들이 주는 황금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 계책이 쓸만하다고 보이시면 저를 써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저를 해고해 주십시오. 다만 그들에게서 받은 황금은 제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관청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고조는 진평을 활용하고 그 덕분에 천하를 제압하는 데 큰 득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한고조의 책사라면 장량만을 생각하지만 장량은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진평은 작지만 디테일하고 교묘한 계략을 잘 쓰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초안쟁패기도 꼭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조조가 이런 한나라 개국대의 스토리를 딱 내세우면서 이걸 대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미 청류들하고 상당 부분 교감을 한 조비가 이런 조조식 구현령을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미 막잔된 기존 향거리 선제 방식으로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구품 중정제입니다. 구품 관인법. 일단 기존 관직 체계를 1품에서 9품으로 했다고 해서 9품이고, 중정제라는 건 중정이라는 사람을 했다는 건데, 기존엔 지방에서 추천해서 중앙으로 관리를 올리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간에 중정이라는 추천 전담 관료를 둬서 이 사람이 정한다 이거죠. 이 중정이 뭐냐면 원래 중앙에서 관료하던 사람 중에 명망 높은 사람을 하나 정해서 그 중정도 원래 출신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 중정한테 자기 출신 지역에서의 관료 추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지방에서 바로 올라가는 추천제에서보다는 중앙 쪽의 컨트롤을 하나 더 보완한 시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구품 중령제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나중에 조비 때 그 마지막 탁고 대신 3톱 중 한 명인 진군입니다. 나머지는 중달과 조진이었죠. 얼핏 보면 지방권에 대해 중앙권이 좀 강해진 뭔가 조조의 뜻도 일부 반영된 혼합책 같은 느낌인데 실제 역사에선 전혀 다른 역효과가 발생하죠. 진짜 역사, 정치, 사회 이런 게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생물이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대목인데 이렇게 되니까 또 터지는 게 이 중정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구품관인법인데 구품 중정제라는 말이 더 익숙해질 정도가 된 건데요. 이 중정이 객관 공정해야 될 텐데 이제 그게 되냐는 거죠. 오히려 가장 윗단의 최유력 가문들의 경우 이 중정들만 포섭해버리면 전국적인 추천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상위 특정 몇몇 극소수 최고 가문들의 권력 독점이 엄청나게 집중 강화되는 결과를 불렀죠. 나중에 이 시해를 엄청나게 본 가문이 바로 이 시리의 주인공 사마씨 가문이죠. 이를 통해 지방 경제적 기반은 물론 중앙의 주요 관직까지 독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초강력 거대 가문들이 등장하고 그를 지칭하는 말까지 생겨났으니 그게 바로 소위 문벌귀족이죠. 추후 사마씨가 최강의 문벌귀족이 돼서 나라를 들어먹는 건 조비보다 몇 대 후이지만 조비 때 이미 씨앗은 뿌려졌던 것입니다. 제도도 중달에게 유리해져 가고 황제 조비의 개인적 신임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황위 찬탈이란 역사에 남을 일을 저지른 조비에게 있어 한나라 시작 때부터 한고조와 인연을 맺기까지 했던 뼈대 있는 가문 중달의 지지는 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또 자신의 황위 찬탈을 적극 지지해준 중달이 몹시 고마웠겠죠. 224년 조비는 중달에게 직할에 5천 병력을 거느리게 하는가 하면 녹상서사라는 초고위급 관직에 앉히기까지 합니다. 녹상서사는 나중에 초계 강유 그리고 한말기 소개드렸던 슈퍼모델의 오빠 하진 등이 앉았던 최고의 자리죠. 하도 높은 자리니까 중달이 거절을 하는데 조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반 정무를 보며 밤낮으로 쉴 틈이 없소. 이는 그대에게 영예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나누려는 것일 뿐이니 사양 말고 받도록 하오.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맡깁니다. 진서에 보면 이 조비가 수군을 일으켜 오를 정벌 하는데 사마이에게 명하길 머물며 지키며 안으로는 백성들을 진모하고 밖으로는 군수물자를 공급하도록 했다. 출병을 무릅 조서를 내렸다.
내가 후방의 일을 깊이 걱정하니 이 때문에 이를 사마이 경에게 맡기노라. 조참이 비록 전공을 세웠다곤 하나 소화도 또한 중요하다. 나로 하여금 서쪽을 돌아보는 걱정이 없게 하니 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는가? 조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한나라 개국공신 3대장을 하면 한신소와 장량으로 기억하는데 그의 버금가는 공신 중에 한 명이었죠. 잘 아시듯 그 한나라 개국공신 랭킹 1위가 소화죠. 근데 이제 2위가 조참입니다. 몸에 난 상처가 70개가 넘는 인물이었다고 할 정도로 숱하게 전장을 누볐던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 랭킹 1위는 소화에게 밀렸죠. 그래서 조비는 사마이를 그런 소화하고 비교하며 소화의 역할을 맡기겠다. 이런 놀라운 신임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또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동쪽에 있을 때는 사마이는 응당 서쪽이를 총괄하고 내가 서쪽에 있을 때는 중달은 동쪽이를 총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뒤를 맡긴다는 건데 이건 흡사 조조가 하우돈에게 보여줬던 신뢰를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조상도 사마이에 대해 안심하다가 뒤통수 맞은 것처럼 맹달도 중달 편제에 안심하다가 급습 당한 것처럼 이 사마이가 상대를 안심시키는 능력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조비는 말년에 죽을 때 다음 왕제 조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조진, 진군, 사마이 이 세 사람은 설사 틈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 신뢰를 얻는 거야 자연스러운 건데 애초에 중달은 20대 초반에 류머티스성 관절염 같은 핑계대고 출사 못하겠다고 근데 실제로는 펄쩍펄쩍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근원적으로 속이 시커먼 사람인데 그걸 감추고 이런 엄청난 신뢰를 얻어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검은 속을 하얀 얼굴로 너무나 잘 속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프로로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제비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 병문안 온 장춘호한테 한 언행을 봐선 중달도 원래 인품이 그렇게 인자하고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상사한테 신임은 너무 잘 얻어낸단 말이죠. 윗사람한테는 하염없이 부드럽고 착한 남자. 확실히 조비는 아버지만 못했다. 조조는 중달이 아무리 엎드려서 발을 핥아도 일정 이상의 신뢰는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공이 약한 사람일수록 핥아주면 이게 믿죠. 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할까? 어느 선까지 이 사람에게 오픈해야 될까? 그 선을 사람별로 절묘하게 잘 조절하는 능력. 근데 조비는 좀 너무 나갔고 아들 조예는 더 나가게 되죠.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죠. 그 조조와는 달리 조비 조예가 중달을 믿은 게 근데 과연 그들의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그 이유 하나 때문만 이겠느냐 그것도 있겠지만 중달의 페이크 능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중달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해보게 돼요. 일단 그 손자 조의 그 추후 과도한 중달 의지의 그 뿌리는 할아버지 조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탕류였던 조조는 당대 최정상 청류 가문 순씨의 순욱과 손잡음으로써 엄청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원소와 맞설 수 있었죠. 하지만 원소가 전풍 저수 같은 호족파들과 정치 투쟁을 벌였던 것처럼 조조 역시도 원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슬슬 원소처럼 호족파들을 쳐내려고 스물스물 궁리를 하게 됩니다. 순욱에 대한 그 처분은 사실상 그 결과물이었죠. 사실 중달의 부각 이전까지 사마씨 가문의 그 위상은 한나라 사회에서 순씨만큼은 되진 못했죠. 순욱의 순씨, 종묘의 종씨 이런 데가 이제 S클래스 청류였다면 사마씨는 한 A클래스 정도? 조씨 가문과 사마씨의 결탁은 그 순씨라는 1등 공신 최고 가문을 억눌렀던 조씨. 그러나 청류 호족들을 그렇다고 모두 다 내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사마씨가 다른 귀족들을 다스리는데 필요했고 사마씨 역시도 이참에 우리가 S클래스 가문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조씨 라인 잡아서 이런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조비 시절에 바로 중달이 원탑으로 올라가진 못했어요. 조비 시절 원탑은 사실은 누가 뭐래도 실질적으로는 조진이었죠. 이 조진이란 인물이 조비에게 최고의 중용을 받은 부분은 물론 능력도 능력입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집안상의 절묘한 포지셔닝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조비는 그 환관 외책을 배제함으로써 청류 지지를 통해 황제에 올랐는데 조식 등 그 동생 아주 가까운 황족들조차 철저하게 배제했죠. 근데 이러고 보니 조비도 해보놓고 보니까 이거 내 주변이 너무 횡한데 이거 정리했지 이거 쳐냈지 그러니까 횡한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이제 그 조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찬탈로 별로 정통성도 없고 후계 경쟁을 심하게 했던 등등의 면에서 너무 가까운 황족에게는 힘을 실어주기가 좀 찜찜하죠. 내 자리를 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진이 딱 적당한 거리죠.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인척.
이 조진이 조조의 조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다들 잘 아시지만 뭐 친조카가 아니다, 원래 조씨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만일 이거라면 조비나 조예가 왜 조진을 높게 내세웠는지가 쉽게 납득이 되죠. 너무 황제하고 가까운 혈통, 그러면 힘이 세지면 뭐 자기 자신이 황제를 노릴 수도 있는 그런 핏줄, 그건 아니면서도 또 조씨 가문의 위성과도 같은, 조씨 가문이 있음으로써 자기도 빛날 수 있는, 말하자면 지구의 달과 같은 존재. 이 조진의 혈통에 대해서는 위략에 따르면 원래는 조조 가문하고는 상관없는 진씨였다고 하죠. 조진 아버지가 이름이 진백남이라는 분이었는데 원수라고 조조가 싸울 때 이 밑도 끝도 없이 조조가 도적무리한테 쫓기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단기 필마로 도주하던 와중에 이 진백남 이런 사람의 집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다고 하죠. 이제 진백남이 이제 조조를 숨겨준 건데, 근데 이 도적대가 이제 추격을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진백남의 집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묻죠. 조조란 놈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에 진백남이 이제 답을 합니다. 내가 조조요. 이렇게 말을 해요. 흡사 이거 그 고전 영화 스파르타쿠스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영화 보면 마지막에 로마군이 그 노예 패잔병들 사이에서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전혀 스파르타쿠스가 아닌 사람들이 내가 스파르타쿠스요. 이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내가 스파르타쿠스요. 아니요, 내가 기요. 뭐 이렇게 서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락에 따르면 그야말로 조진 아버지 진백남은 삼국시대에 그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한 건데요. 결국 도적대들은 진백남을 참살했고 조조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다만 이건 이제 위량 내용이고 정사에는 조조가 거병했을 때 조진의 부친 그 진백남이란 사람이겠죠. 무리를 모으다 관원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와요. 여튼저튼 조조를 위해 일하다가 죽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그 아들 조진은 고아가 된 거죠. 위락이 맞다면 원래는 조진이 아니라 진진이었다는 얘기인데 해서 애처로우니 조조가 이 진진을 거두어 성도 조씨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부초카로 맞아주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기르는데 이때 특히 조비하고 조진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비 정권부터 조진이 왜 높게 올라설 수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조진이 굉장히 용맹했다고 해요. 호랑이한테 쫓길 때 몸을 뒤돌아 쏘는 그 화살 백터닝샷으로 호랑이를 잡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최정예 기병단 호표기를 한때 이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진 같은 경우는 제갈량이 5차에 걸친 북벌 초반부를 막아낸 총 책임자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크게는 1에서 3차 북벌, 그리고 조진 본인의 한중 역습, 여기까지 촉하고 아웅다웅 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제갈량을 막아낸 실공은 장압, 학소 같은 휘하 부장들이지 조진이 뭐 한 게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조진이 정확히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이제 이래요. 태어난 게. 그러니까 조비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어울렸다는 걸로 봐서는 그 조비하고도 나이차가 아주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진이 나중에 231년에 세상을 뜨죠. 대략 한 뭐 40대 뭐 중후반 정도이지 않을까 추정되는데 사실 너무 빨리 세상을 떴죠. 뭐 비슷한 연배의 중달보다 20년이나 먼저 세상을 뜬 건데 일각에서는 조진이 오래 살았다면 중달이 그렇게 강력하게 대두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갈량의 1, 2차 북벌을 후퇴시키고 조진의 위세는 위나라 내에서 하늘을 찌르게 되죠. 검리상전, 입조불추, 검을 차고 황제를 아련할 수 있고 종종 걸음을 걷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도 된다. 제갈량 북벌을 통해 인생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조진은 뭐 이런 혜택까지 받아요. 마치 그 조조 시절의 하우던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조비도 그렇고 조예도 그렇고 핏줄은 안 섞인 황위의 위협이 되진 않을, 그러면서도 아버지 때부터 조씨 가문에 철저히 충성해온 조진, 이 조진이 든든하게 군권을 장악해서 이끌어주니까 굉장히 믿음직했겠죠. 그래서 그 아들 조예도 조진에게 최고의 영예를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 조진이 안타까운 게 말년에 좀 무리한 욕심을 부리죠. 황제 조예에게 이러한 출사 코멘트를 던지고 과감하게 역공을 나서게 되어 230년에 촉은 연이어 출병하여 변경을 침략한 이를 토벌해야 마땅합니다. 여러 길로 정벌하면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역공 전략이 어린 황제 조예는 굉장히 기대가 컸었던 것 같아요. 친히 원정 떠나는 조진을 배웅해줄 정도로 기대 만빵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체 병력상에선 우위인 위나라 입장에선 여러 갈래로 촉의 한중을 공략하면 촉이 한중을 어떻게 다방면 동시 수비를 다 해내겠느냐. 그래서 조진이 당당히 그 유명한 위원의 좌우곡 라인을 타고 가고, 이쪽 센터 라인은 장압이었다는 기록이 있죠. 뭐 좀 다른 기록도 있긴 하지만 저쪽 남쪽 아래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결정타로 중달이 또 마저 올라오는 장합,
조진, 중달, 이면 이건 진정한 어벤져스고 그야말로 그 회심의 장쾌한 대전략이었던 건데요. 근데 이게 어처구니 없게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게 비가 하도 와가지고 제대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조진이 그 이른 나이에 죽어요. 이 원정 때 대호우가 30일 동안 계속 내렸다고 하는데 비를 하도 맞아서 건강을 상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3톱 어벤져스였던 장합은 이미 그땐 너무 늙었었거든요. 장합이 뭐 삼국지 초반부 황건적 토벌 때부터 활약하던 인물이었으니까 이렇게 장합 조진이 사라져버리니까 위나라 군권 최상부에 바로 중달이 떠오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조진이 괜히 원정 가지 않고 더 오래 살았던들 중달의 위를 그렇게 들어엎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 조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능력이 뭐 A급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있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 그의 인망과 덕이거든요. 장병들에게 상을 늘 푸짐하게 주고 상 줄 돈이 부족하면 자기 사제를 털어줄 정도로 그래서 병사들이 앞다투어 조진 부대에 배치되기를 원했을 정도였죠. 마치 하우돈을 연상시키는 대목인데요. 하우돈, 조진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뛰어난 두뇌 전략 이런 걸 떠나서 조씨 정권에 이렇게 중용을 받은 걸 보면 결국 모든 일이 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부하들이 마음껏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넉넉한 덕과 도량 그게 이제 되는 리더가 이제 조진과 하우돈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그 조예의 조진 추모사를 보면 그의 훌륭한 인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진 대사마는 충절을 이행하고 조부와 아버님을 도와 정권을 세웠다. 안으로는 친척으로서 총애받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밖으로는 가난한 선비들에 교만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잘난 척하지 않고 또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도 또 겸손할 줄 알고 그건 정말 훌륭하고 아까운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진. 그러나 이 덕 있는 리더 조진의 집안은 추후 중달의 사마씨 집안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죠. 환관, 외척, 친황족 배제가 조씨 정권 첫 번째 암훈이었다면 조진의 이른 죽음은 두 번째 불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비가 운명할 때 지명한 3명의 탁고 대신을 이제 그 지정한 거 일전에 그 제갈량 이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탁고 대신을 한 명한테만 맡기지 않는 건 그 신하가 혼자서만 그 사람 한 명만 힘이 세지면 황제를 잡아먹으니까 둘이든 셋이든 서로 좀 견제가 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황제권을 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진군이 이 조진이 한중 원정 간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어느 한 명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하고 이염이 부딪힌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필연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2명보다는 이 3명이라는 숫자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둘은 아무래도 좀 경쟁하고 부딪힐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3명이 되면 조진, 진군처럼 둘이 부딪히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3명이 쭉 같이 가면서 상호 견제 속에 그 황제 조의 보필이 됐어야 하는 건데 이 보시다시피 그 2명이 세상을 뜬 시기하고 중달하고 혼자 이제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231, 236, 251. 그러니까 중달이 명이 너무 길어서 무려 15년간을 전임 황제 조비의 단독 탁고 대신으로 있게 된 거죠. 물론 조진의 아들 조상이 뒤를 잇긴 했지만 조비의 탁고 대신이라는 그 무시할 수 없는 권위 앞에서 그러니까 같은 탁고 대신이 탁고 대신을 치는 건 몰라도 그가 이제 제갈량은 이음을 처단할 수가 있었죠. 뭐 정치적 부담은 엄청나긴 했지만 같은 탁고 신이니까. 근데 이제 그 유일한 탁고 신을 탁고 신이 아닌 사람이 숙청이가 참 그렇죠. 이런 그 황제권 시대에. 그래서 조상이 중달을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되치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중달 최대의 그 강점은 라이벌들보다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뭐 인간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확실히 인간의 힘만으로 모든 게 되지는 않는다. 옛날 사람들이 괜히 천명 한 게 아니죠. 사실 뭐 조진도 조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조비가 또 세상을 빨리 뜬 게 또 엄청난 불운이었죠. 이 조비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중달에게 섣불리 탁고신이라는 권위를 성급하게 부여하지 않고 더 질질 끌고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비 시절에는 소하의 역할, 후방 백업 역할을 주로 맡았던 데 반해 조비가 너무 빨리 죽고 조예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공격적인 역할도 수행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위나라 군권의 탑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중달도 원래 사회생활 시작은 문관으로 스타트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고 결단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은 최고였다. 엄청난 솜씨를 하나하나 발휘해 나가죠. 너무나 엄청난 영예를 주고 너무나 의지했던 조진, 장압 등이 사라진 이상 조예가 중달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달이 본격적인 군대를 발휘하기 시작한 건 조예가 즉위한 후 남쪽 전선 손권과의 전투 때부터였는데요. 조비가 세상을 떠난 후 손권은 기회는 찬스가 아닐까 해서 강화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삼하중달이 역격에 나서 호쾌하게 손권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진설보죠. 손권이 강화를 포위하고 그의 장수인 제갈근, 장패를 보내 아울러 양양을 공격하자 사마이가 제군을 지휘해 손권을 쳐서 패주시켰다. 진격해 제갈근을 격파하고 장패를 참수하고 아울러 천여급의 목을 쳤다. 표기장군으로 승진했다. 중달이 위나라 군권 원탑으로 떠오르는 그 서막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군사 분야라는 거는 그 문관들의 정치하고는 또 달라서 명확한 실적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같은 나라 내에서의 사내 정치야 뭐 집안 좋고 백그라운드 빵빵하고 새가 있으면 라이벌들이 알아서 꼬리를 내려주지만 전투는 그게 아니거든요. 상대국이 뭐 상대 지휘관 그 집안 좋다고 봐줄 리도 없는 거고 군권을 장악하려면 결국 실적이 있어야 하죠. 조진이 말년에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물론 그가 가진 백그라운드가 딱 조씨 황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철저히 친조씨 가문이긴 하되 그렇다고 찬탈을 노리거나 하기에는 핏줄 정통성이 약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명에 2차례에 걸친 북벌을 막아냈다. 사실 이게 컸던 거거든요. 물론 그게 장압, 학소 등의 활약으로 된 거라고 해도 어쨌든 그들의 상사가 조진이었잖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공명이 북벌을 원천적으로 꼬이게 만든 것은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또 중달의 숨은 공이 엄청나게 컸죠. 예전 북벌 시리즈 할 때 제갈량이 얼마나 많은 전략적 고심을 했는지 이쪽 북쪽 관중 지역을 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쪽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죠. 우수한 말을 수입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기병을 육성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 방향에만 치중을 하면 상대도 막기가 쉽죠. 그래서 공명이 계획한 회심의 프로젝트가 바로 맹달의 상룡을 포섭하는 전략. 이 맹달을 포섭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죠. 우선 제갈량이 관중으로 가는 건 최종적으로 장안을 수복하기 위함인데 만일 제갈량이 조진 등을 격파하고 그 장안이 이제 그 위기에 빠지면 당시 남쪽에 있던 중달이 이제 이렇게 구원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진을 처벌쓴다고 해도. 근데 이 상룡의 그 여기 있는 맹달이 공명에게 홀랑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안이 위험에 빠져도 중달이 이 남쪽 자리를 비울 수가 없죠. 왜냐면 중달이 이렇게 그 자리를 비우면 맹달이 바로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매치업이 성립이 되니까 촉은 조진만 쳐부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덜하죠. 그러니까 공명이 왜 위원의 좌우 외측을 거부하고 이쪽 천수방면으로 삑 놀라가는 전략을 취했냐? 이 맹달과 상룡을 포섭하는 전략에 실패해서 이렇게 장안 쪽으로 바로 갈 경우에는 중달하고 그 조진한테 여기서 그냥 복잡거리다가 양쪽으로 쌈 싸먹히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위원의 과감한 장안 다이렉트 직격 전략을 거부한 게 아닌가 하는 제 추정을 말씀드렸죠. 괜히 그렇게 너무 그냥 성급하게 욕심부리다가 쌈 싸먹혀서 괴멸되느니 차라리 이쪽 그 농서지방 이쪽을 먼저 먹고 여기를 세컨드 베이스 캠프화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그 장안 쪽 관중지방을 그 노리는 투스텝 전술. 이게 공명의 큰 그림이었다. 그리고 이 대전략을 기획 입안한 사람이 아마도 마석이 아니었겠느냐. 뭐 그런 추정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근데 이 그 투스텝 전략도 이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 실제로 역사 기록에도 뭐 관서가 진동했다. 위 대신들이 두려워하며 계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을 정도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었지만 확실한 건 그 이 전략 자체가 그 플랜 B라는 거죠. 사실 이쪽 농서지방은 이쪽 그 농동지방을 먹으면 저절로 굴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곳이었거든요. 따라서 사실 그 가장 좋긴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그 이쪽에서 그 쌍끌이 전략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했던 맹달이 그 중달한테 먹히면서 이쪽 장안 부근을 다이렉트 타격하는 건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근데 이쪽 상룡을 홀랑 먹었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예 그냥 이쪽으로 그 루트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중원을 노리는 길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공명 후계자 장환이 이쪽 상룡 쪽으로 중원을 노리는 전략을 입안했다가 그 동료들의 반대 그리고 본인의 와병으로 좌절된 경험이 있는데 이 상룡이 그 적의 수중에 있다면 사실 일로 공격하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죠. 이쪽 길도 상당히 길고 또 이게 또 퇴학하기도 굉장히 그 힘든 지형이거든요. 여기를 그 공격하는 건 조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상룡을 아예 여기를 그냥 먹은 상태였다면 예?
얘기가 전혀 다르죠. 이쪽으로 주력 병력과 원정 물자를 쫙 옮겨놓은 다음에 이젠 또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중원을 낼름낼름 노리는 전략 얼마든지 가능하죠. 상용을 뺏은 상태라면. 지형적으로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이 그 2000m 넘는 산들도 있는 여기 그 진령산맥을 꾸역꾸역 이쪽으로 이제 그 넘어가서 뭐 모군이 유만이 대고생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중원으로 달리면 훨씬 쉽죠. 그러니까 맹달 포선만 성공했어도 촉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략적 선택지가 있었을 건데 그걸 좌초시킨 게 바로 중달이죠. 제갈량 1차 보벌은 마속, 장압 이런 인물들이 돼도 됩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러한 그 판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중달이었다. 제갈량 북벌을 끝내 좌절시킨 숨은 요소는 바로 중달과 맹달이었다. 이 맹달이라는 인물 참 묘한 인물이죠. 은근히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흔히 맹달을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맹달을 좀 살펴보면 이 맹달의 아버지가 있어요. 맹타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버지 맹타가 무려 양주, 즉 서량의 자사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이 서량은 다 아시죠? 삼국시대 그 양주가 오나라 쪽 하나, 서북 쪽에 하나 두 개가 있어서 그 서북 쪽에 있는 양주를 서쪽 양주 그래서 서량이라고 불렀죠. 동탁, 마초 이런 사람들이 휘저었던 지역이 바로 그 서량 거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사를 맹달의 아버지 맹타가 지냈다는 거죠. 근데 이 맹타가 자사가 된 경우도 상당히 기묘합니다. 삼국시대 직전에 득세했던 최강의 환관이 그 장량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황제가 아버지로 부를 정도로 뭐 엄청나게 득세했던 최강 환관인데 이 맹달 아버지 맹타가 이 장량주를 잡아서 좀 출세를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당대엔 뭐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맹타가 상당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완이 탁월했던 맹타는 워낙 장량주를 잡으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독특한 전략을 쓰는데 그 장량 집안에 종이 있거든요. 이 종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한테 뇌물을 엄청나게 매겨요. 그러니까 종들 입장에서 고맙죠. 아유 뭐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일이 잘해주다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종들이 어느 날 이제 받아먹다가 맹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맹타님 일이 신세를 많이 지니 근데 우린 종에 불과한데 어디 맹타님께 우리가 해드릴 게 뭐가 있을지요. 얼마든지 말씀을 해보시지요. 그래서 맹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바라는 바가 있어 제가 그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바라는 게 있다면 나중에 제가 장량공 집에 갈 때 저를 보면 제게 절을 한 번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깟 절하는 게 뭐에 대수겠소. 얼마든지 해드리리다 맹타공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평소 장량 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그 뇌물을 바치기 위한 사람과 수레가 뭐 수백승이었다고 해요. 뭐 바글바글 했다는 거죠. 근데 뭐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어지간해선 장량집에 이제 그날 들어가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맹타도의 거의 꼴찌 쪽 라인에 있었는데 이때 미리 언지를 넣어놓은 장량집 종들이 우르르 맹타 앞으로 몰려와서 큰 절을 넙죽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물 바치러 온 그 숱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절 받는 맹타를 보고 아니 장량집 종들이 저렇게 허둥지둥 나와서 큰 절을 하다니 저분 대체 뭐지? 장량하고 엄청난 교류가 있는 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차피 그거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다 날 새겠다. 이러느니 차라리 저 절 받는 대단한 분한테 뇌물을 드리고 저분을 통해서 장량 쪽 라인을 잡아보자.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맹타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타는 이렇게 축적한 돈으로 뭐 기록에는 다 장량한테 줬다고 하는데 뭐 그랬겠습니까? 그 일부는 인마이 포켓하고 일부는 장량에게 바칠 또 뇌물로 조성을 하고 그랬겠죠. 장량이 뭐 당대 실세인데 어지간한 뇌물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의 뇌물을 패키지로 모아 조성했으니 이 패키지 뇌물 전략이죠. 정말 창의적인 전략인데 장량의 환심을 이렇게 산 거예요. 이제 그 맹달 아빠 맹타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서량의 자사가 되었다. 근데 이때 이제 맹타가 바친 뇌물 중에 특별했던 게 있었어요. 이제 당시 이제 한나라에선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던 와인이 있었다고 해요. 장량이 이제 이 와인에 완전 헷가닥 해가지고 이 양주 자사라는 거한 직함을 맹타에게 내주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곡양주라고 뇌물로 벼슬기를 얻는 걸 지칭하는 사자성어인데 이 사자성어의 주인공이 바로 맹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맹달 집안 자체가 약간 근본적으로 좀 약간 그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좋게 말하면 머리 좋은 거고. 근데 이렇듯 이제 맹달은 원래 이제 촉지역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이 맹달의 고향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법정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서량 옹주 이쪽 지역이 그 아주 대기근이 오는 때가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대기근 때 법정하고 맹달이 둘이 손잡고 같이 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익주의 유장한테 이제 의탁을 하게 되죠. 이 유장이 또 이 둘을 또 나름 받아들여서 관직도 주고 기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둘이 또 한 명의 사람을 새로 사귀게 되는데 이제 그가 바로 장송이었습니다. 이 장송의 특유의 그 새치 혀로 이제 이 두 사람한테 놀리게 되는데 장송이 어느 날 이제 법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유장은 뭐 우리가 그 사람 밑에 있긴 하지만 사람됨이 그릇이 너무 작소. 하여 우리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의탁할 인물은 못 되는 듯하오. 참으로 답답하구려. 이렇게 이제 허구한 법정한테 찾아가서 장송이 뭐 이렇게 술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탄식을 했던 거죠. 해서 이제 장송이 주인을 갈아치울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딱 시야에 들어왔던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라이징 스타 유비였습니다. 근데 이 장송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유장의 사자로 조조를 찾아갔다가 그한테 상당히 무시를 받고 돌아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비라는 인물이 떠오르니까 바로 그리로 이제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장송, 법정, 맹달이 트로이카가 홀라당 유비에게로 붙으면서 이 촉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결국 그래서 유장은 못 이기고 유비에게 촉을 내어주고 말고요. 뭐 이 세부적인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이건 이제 유비 시리즈 할 때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달은 이 배신의 대가로 해서 유비에 의해 태수로 임명되게 되죠. 이후 한동안 유비 전성기가 도래하는데 조조의 그 중달 말 안 되는 오판으로 인해 힘을 안정화시킨 후 한중까지 뺏어먹고 한중을 차지한 유비는 맹달을 시켜 바로 그 상용을 공격하게 하죠. 근데 맹달이 이제 그 박릉태수 괴기라는 사람을 공격해서 참살하는데요. 이 괴기가 누구냐면 제갈량의 누나의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 매형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이제 맹달이 이제 그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그 한중에서 출격한 유비의 양아들 유봉과 함께 상용으로 진격해서 상용태수 신탐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유비 캠프의 전성기였죠. 뭐 거칠 게 없었는데 특히 맹달의 상용 점령 이후에 벌어진 게 바로 관우의 양번, 양양번성 공격이었는데요.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관우가 상상 이상의 괴력을 발휘하면서 뜬금없이 위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조조가 식겁해서 수도를 뒤로 물리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중달이 막아서 버틴 얘긴 드렸는데 한중 먹어, 상용 먹어, 양번까지도 노려. 정말 뭐 유비 캠프 최전성기가 이때였죠. 그러니까 상용이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촉이 가지고 있으면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 반면에 상용이 없으면 한중이 이렇게 싹 다 둘러싸이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전성기 때 갑자기 절벽이 찾아오죠. 그 절벽에 이 맹달이 기여한 공이 엄청나게 컸는데 촉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얄미운 존재가 맹달이죠. 관우가 양번을 공격할 때 상용이 유봉 맹달에게 지원 요청을 하죠. 사실 이때 제대로 지원을 했으면 관우가 그렇게 허망하게 패배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 맹달이 지원 요청을 거부하죠. 당시 맹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지원을 달라 하시지만 아직 이 상용도 신탐 신이 형제의 항복을 받아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복속시킨 와중인데 이에 또 병력을 빼내어 원정을 떠나면 그나마 손에 넣은 이 상용도 불안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은 적절치 않습니다. 결국 관우는 홀로 싸우며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 죽이고 조인 만총을 위기에 몰아넣는 등 혼자 괴력을 한때 발휘하지만 그러니까 당시 관우가 참살하거나 사로잡고 위기에 몰아넣은 장수들 네임 밸류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어벤져스급인데 관우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맹달, 유봉의 상용 세력까지 합세했다면 얼마나 더 괴력을 발휘했겠느냐. 근데 결국 지원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그 여몽에게 뒤통수를 찔려서 관우는 죽고 말죠. 관우의 양번 공경은 추후 별도의 테마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제나 다름없던 관우를 잃고 근데 관우도 관우인데 이때 양번을 먹었다면 촉은 단숨에 그 유비 캠프는 단숨에 천하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비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이 맹달에 대한 증오가 극도로 솟구쳤을 텐데 근데 여기다 또 맹달이 또 그 협동작전으로 상령을 같이 취했던 유봉하고도 불화가 생깁니다. 유비한테 미움받고 유비 양아들하고도 사이가 틀어지자 맹달은 잽싸게 판단을 내려 자기 세력을 이끌고 위나라로 이제 홀라당 투항을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이때 맹달이 튀면서 유비한테 편지를 하나 남겼다고 하는데요. 위략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복잡스럽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편지를 써요. 신이 헌신한 이후 죄의 눈물이 산을 이루어 신 스스로도 알 정도이니
하물며 죽은 유비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엎드려 생각컨대 신의 거동을 애도하시는 유비님 전하의 성은은 느끼어 깨닫습니다. 신은 진실로 소인이라 처음부터 한결같이 그것을 알 수 없었으니 감히 죄가 아니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은 매 사이를 절규할 때마다 나쁜 소리가 없었으며 나아가 원한 없이 떠나니 신은 군자의 가르치면 틀렸으나 원컨대 군왕께서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배신하면서 남긴 어이없는 가식적인 말인지 그게 아니면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건지 여튼 이렇게 편지 남기고 도망을 치는데요. 근데 이 맹달이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남겨놓고 나서는 나중에 뒤통수를 또 제대로 칩니다. 위나라로 넘어간 맹달은 조비의 대단한 환대를 받게 되죠. 조가 마치 장로에 대해 파격 대우를 해준 것처럼 조비는 맹달에 대해서도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데요. 기존 3개 군을 합쳐 새로 신성군이라는 곳을 만들고 맹달을 거기 태수로 임명을 해줍니다. 이 맹달이 엄청난 미남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한간엔 그래서 조비가 좋아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조비는 맹달에게 하우상, 서황 등과 함께 유봉을 공격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맹달은 또 유봉에게 또 이런 그 편지를 또 미리 보내요. 유봉님, 자고로 은혜의 정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여 예부터 충신이라도 주군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효자라도 부모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권세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친인척 간에도 등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게 허다한 일일진데 하물며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야 이를 말이겠습니까? 유봉님, 그대와 한중왕 유비는 의붓 부자관계라고 하나 실상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길에서 만난 사이일 뿐입니다. 게다가 유비가 아두 유선을 태자로 세우고 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의붓 아들인 유봉님 단신의 존재를 신경쓰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유비는 태자를 정하고 난 후 당신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찍이 후계자를 세우고 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극적 참화가 발생하는 건 흔히 있어왔던 일 아닙니까? 분명히 유비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유비의 그러한 의구심과 경계를 살살 꼬드기고 부추길 것이며 그건 한순간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유봉님, 화가 장차 이르게 될 것임을 알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조비 황제 폐하께서는 선양받으신 일에 널리 현명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소이다. 나를 보시오. 이렇게 환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경에 스스로 복을 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얻으려면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와 손잡아 주십시오. 300호의 녹봉과 높은 지위도 약속하는 바입니다. 제가 좀 축약한 건데 아주 장문의 설득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 그대로 유비 캠프에 남아있으면 너 유선이 퇴자된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너 위험하다. 숙청당한다. 살고 싶으면 지금 내 말 들어라. 내 쪽으로 와라. 이런 거죠. 요약하면. 근데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유봉이 맹달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결국 서왕 맹달의 크로스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이 공격에 황망이 패퇴하고 맙니다. 유봉은 비창의 패주에서 성도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를 맞이한 건 너무나도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 유비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유비는 유봉에 대해 관우를 구원하지 않은 것, 맹달과 사이가 나빠져 그가 배반하게 만든 것 등등에 대해 무섭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정사 유봉전에 따르면 이 무서운 추궁 뒤에 있던 인물이 바로 그 제갈량이었죠. 정사 유봉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갈량은 유봉이 용맹하고 강직한 인물이므로 유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유비에게 그를 제거시킬 것을 권했다. 결국 유봉은 자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한마디를 남깁니다. 맹달의 말을 듣지 않은 게 너무나 한스럽구나. 그래도 의붓이긴 해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봉 사후 유비는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또 이런 걸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유선이 그 제갈량한테 이제 그 황제가 되고 나서도 왜 꼼짝을 못했는가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유봉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맹달은 상룡을 틀어주고 거기에 위나라의 신하로서 또 또아리를 트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맹달을 둘러싸고 제갈량과 사마이의 치열한 정보심리전이 추후 벌어지게 되죠. 사실상 제갈량 북보는 이 맹달 공방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맞을 건데요. 흔히 연이 말고 진짜 역사적으로는 중달하고 공명이 제대로 붙은 게 공명의 4차 북벌 때였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은 그 정보 첩보전을 통해 맹달을 둘러싸고 둘이 먼저 거기서 한번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맹달을 둘러싼 이 두 거물들의 대결 그리고 맹달의 최후 또 배신자 맹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른
결말들, 사실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등등.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중달과 공명의 대결, 그리고 중달의 인생 후반부, 더 이어지는 활약상 이야기는 다음 4편에서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들을 이제 삼국지만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사실 그거는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인데, 그래도 제가 삼국지 외에 다른 영상들도 또 열심히 많이 만들어 놨던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 채널에서 좀 보시기 좋게 여러 가지 테마별로 재생 목록으로 시리즈를 좀 이렇게 재편성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갈량 북벌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개국의 비밀, 백제의 비밀, 오나라 시리즈, 삼국지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테마별로 시리즈를 좀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거든요. 보시기 편한 순서대로 이렇게 좀 해놨으니까 또 가끔 또 삼국지만 또 보셨던 분들께서는 다른 시리즈들도 또 열심히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늘 도움 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